자, 이번엔 또 두 번째 공감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다양한 게임들 정말 익사이팅하고 스펙타클한 프로그램들 많은데요. 이분은 아마 10대, 20대 청년들에게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그리고 30대, 40대 혹은 뭐 연령과 관계없이 뛰어난 게임계의 명장, 프로게이머로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해설, 감독 등등등 다양한 그런 경험을 겪으셨고, 최근에는 부인과 함께 알콩달콩 사는 재미있는 영상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프로게이머에서 감독, 그리고 가장이 되기까지 A to G, BJ 흑은장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흑은장 이성훈 씨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흑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충북 청년축제에 오게 돼서 여러분들께 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참 영광이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 좀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예전에 프로게이머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유튜버로, 또 게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흑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앞에 관객이 없는데 혼자서 토크를 진행하는 게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실수 같은 것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일단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주제를 던지고 그 다음에 저희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한 단어, 바로 라이벌입니다. 화면 보니까 제가 굉장히 까맣게 나오네요. 원래 제가 까만 편이어가지고 별명이 흑운장이거든요. 검을 흑자에 관우 운장을 써가지고 흑운장인데 굉장히 까맣게 나와가지고 재밌습니다. 자, 제가 왜 라이벌이라는 말을 먼저 던지고 시작을 했냐면요. 아까 또 앞서서 오나미 씨가 굉장히 또 좋은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4년이었어요. 2004년에 고등학교 그때가 2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때까지는 프로게이머가 됐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게임을 정말 잘했다던가 하는 학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고등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시험 기간에 시험을 치고,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뭐 하죠? PC방 가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의고사를 치게 됩니다. 뭐 갑자기 친 건 아니죠. 어느 날 모의고사를 쳤어요. 쳤는데 성적이 떨어진 거야. 약간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적표를 이렇게 가지고 부모님이 갖다 드렸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보통 뭐라고 하나요? 야, 성적이 이게 뭐야? 점수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는 야, 너 이럴 거면은 그냥 거기 가가지고 너 좋아하는 게임이나 해. 가서 프로게이머나 해. 저희 엄마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툭 하고 던진 그 프로게이머나 해라는 말이 어린 나이에 굉장히 상처로운 게 아니라 뭔가 내 심장을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정말로 한번 해볼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정말 어떻게 보면 학생이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그 두근거림이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엄마, 아빠, 저 진짜로 프로게이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요즘에는 빠른 년생이라는 게 없는데 저 때는 빠른 년생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친구들보다 1년 일찍 들어가는 제도로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야, 너 정말로 해보고 싶냐? 네,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갔던 거를 이용을 해서 어차피 1년 정도 휴식을 학교를 안 다녀도 나중에 복학을 하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어쨌든 나이가 맞아지는 거니까 좋아. 그럼 한 1년 정도 프로게이머를 도전을 해봐라. 사실 그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싫었을까 싶어요. 아들이 공부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갑자기 게임하겠다고. 제가 고향이 경상북도 영주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혼자서 인천으로 올라와서 자취를 시작해요. 왜? 프로게이머를 도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4년 여름에 인천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학교를 휴학을 내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자취를 하면서 이제 게임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회를 출전하고 꾸준하게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게이머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어요.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지? 어떻게 프로게이머가 되나요? 사실 그 검색 엔진 같은 데 많이 찾아보면은 그런 글들이 많아요. 프로게이머 되는 법.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강연을 보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학교 생활을 할 때는 게임을 잘하는 편이긴 했어요. 학교에서 1등? 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전국으로 나와 보니까 어차피 프로게이머가 되려면 내가 경쟁하는 건 학교 친구들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교 1등들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선 1등인데 전국에 나와 보니까 내 등수가 1000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프로게이머를 뽑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출전을 해가지고 우승을 차지하면은 이제 프로게이머 직전 단계, 준 프로게이머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있었는데 한 1000명 정도 출전을 해요. 1000명 정도 출전을 해가지고 각 조를 한 4개 정도로 나눠서 한 4명 정도가 준 프로게이머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4명의 대회에서 4명에 들어야 되고 그 4명들만 쭈르륵 모아가지고 또 한 50명, 100명 정도를 모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프로게임단, 프로팀에서 한 2~3명씩을 뽑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100명의 준 프로게이머들 중에서 한 20명, 30명만 이 프로게임단에 입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프로게이머, 이제 그때부터 프로게이머가 되는 건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프로게이머가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딱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게임 랭킹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랭킹을 보여줘야 돼요. 순위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200등 안에는 들어야 이제 스카웃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프로게이머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게임단에 입단할 수 있는 그런 스카웃 제의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프로게임단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입단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수십 명의 프로게이머들, 수백 명의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TV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10%,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경쟁을 거쳤어야 됐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약간 얘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홀로 인천에 자취를 시작해서 1년 정도 걸려서 프로게이머가 됩니다. 프로게이머가 되고 딱 팀의 막내로 합숙을 시작을 했어요. 프로게이머들은 합숙을 하거든요. 합숙을 시작을 했는데 저보다 선배들이 막 20명씩 있는 거예요. 그중에 저랑 같이 입단을 한 동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프로게임단에 들어가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나의 라이벌을 설정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잘 나가던 프로게이머 여러분 임요한
홍진호, 그리고 또 뭐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뭐 박정석, 뭐 이윤열 이런 프로게이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대선배들 말고 내가 현실적으로 가장 경쟁해야 되는 그 상대를 설정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 생각했고 그때 저랑 같이 입단했던 입단 동기를 저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라이벌이라는 거는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달라요. 라이벌이라는 것은 물론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입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내가 존경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고 내가 약간 희망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을 라이벌로 지정을 하게 돼요. 사실 딱 까놓고 말해서 뭐 죽도 밥도 아닌 대상을 내 라이벌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언제나 어느 정도 뭔가 위협적이고 경쟁력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뛰어난 사람을 보통 라이벌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제 입단 동기를 라이벌로 여겨서 프로게이머 활동을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그 친구보다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프로게이머로서 활동을 해가면서 2010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201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군대를 가야 될 때가 돼가지고 또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3살, 4살 정도였어요. 군대를 갔다 오면서 사실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많은 이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요즘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의외로 그런 프로게이머라는 이 빛에 비해서 그림자가 많은 직업이에요. 프로게이머는. 여러분들은 TV에서 프로게이머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멋지고 그리고 화려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그 뒤로는 정말 많은 이 뭐 무명의 선수들이라던가 아니면 노력했는데 결국엔 실패를 했다던가 하는 어두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까 수명이 길지 못했습니다. 프로게이머가. 그래서 저도 20대 초중반 넘어가는 23살, 4살 때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프로게이머가 과연 나이를 먹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공부를 한 것도 없어. 그리고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야.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프로게이머다라고 생각하면은 프로게이머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좀 채팅을 보고 싶긴 한데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당시에 제가 선택한 일은 바로 게임 해설가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게임 전문가고 프로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게임에 대해서 많이 안다, 자세히 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 말하는 것도 조금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게임에 대해 해설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게임 해설가로 활동을 하게 되죠. 게임 해설가는 역시나 만만치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제가 뭐 해설을 그렇게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정말 많은 또 경쟁 속에서 사실 많은 해설을 해야 또 해설가로서 빛이 나는 법인데 그렇게 많은 경기를 해설하지 못하게 되면서 한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한 통이 옵니다. 흑훈장 씨, 혹시 제가 이번에 아마추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임단을 프로게임단은 아니죠. 아마추어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을 꾸려볼 텐데 한번 저희 팀에서 감독으로 활동해 보지 않으실래요? 그동안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면서 그리고 해설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저희 팀 잘 운영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고민을 또 하게 됐죠.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게임 해설가로서 계속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감독을
받아들여서 감독으로 활동을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결정을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프로게임단 감독을 맡게 됩니다. 그때 팀이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 아마추어 팀 빅파일 팀이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팀 감독이 되고 무려 3개월 만에 LCK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LCK가 어떤 거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1부 리그예요. 그래서 LCK에 진출을 해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뭐 이런저런 뭐 준비를 열심히는 했지만 대회에서는 막상 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고 16강에서 탈락을 아쉽게 하고 그리고 팀도 해체 위기까지 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프로게임단이 아니라 아마추어 팀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 팀을 해체를 하게 됩니다. 해체를 하고 또 감독을 했었던 그 경력을 살려서 중국으로 또 가게 돼요.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있는 뭐 월드 엘리트 팀이라던가 아니면 MF 팀이라던가 여러 또 프로게임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2016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때부터가 이제 저의 또 크리에이터로서의 시작이 되는 분기점인데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크리에이터, 유튜버, 1인 미디어, 개인 방송, 뭐 스트리머, BJ 사실 비슷비슷한 직업을 일컫는 말인데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1인 미디어, 개인 방송인이 될 수 있을까? 유튜버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정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왜 감독을 하다가 크리에이터로 또 개인 방송인으로 돌아오게 됐냐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잠깐 쉬면서 저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게임을 해온 게 10년, 15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 게임으로 취미로 한번 방송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취미로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반응도 괜찮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제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는데 스타크래프트 유튜브는 정말로 엄청난 블루오션이었어요. 그때 구독자 1등이 2만 명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구독자 2만 명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이제 같이 시작한 채널 아니야? 라는 느낌이잖아요. 수백만 하는 채널들이 많으니까. 근데 당시에는 2만 명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블루오션을 한번 개척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6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크리에이터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크리에이터로서 딱 시작을 할 때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라이벌 설정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라이벌로 설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는 분입니다.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먼저 라이벌로 설정한 분은 대도서관님이에요. 이제 왜 나랑 일면식도 없는 그리고 말 한 번 섞어본 적 없는 그리고 심지어 대도서관님은 저를 몰라요. 저만 일방적으로 아는 사이죠.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라이벌로 그분을 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쟁하려고 대도서관님을 라이벌로 설정했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벌은 경쟁할 수 있는 상대이기도 하지만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내가 선망하는 대상도 충분히 라이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경쟁할 상대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대도서관님을 라이벌로 설정을 했고 그 이유 왜 대도서관님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욕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뭐 일상생활이라던가 아니면 개인 방송을 하면서도 욕설을 단 한 번도 안 써요. 제가 이제 제 와이프하고 연애와 결혼을 포함해서 4년 넘게 만났는데 와이프가 항상 그래요. 단 한 번도 오빠 입에서 욕 나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만큼 제가 욕설을 안 하고 그리고 근데 대도서관님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거친 방송을 하고 욕설을 한다던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가 선망하는 대상이었어요. 닮고 싶은. 그래서 라이벌로 설정하게 되었고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관리예요. 항상 유튜버 분들이나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혹은 또 스트리머 분들, BJ 분들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많이 볼 겁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방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리고 잠옷 그대로 방송을 한다던가 꼬질꼬질한 상태로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도 보시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대도서관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본인의 코디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고 헤어까지 다 완성시킨 상태에서 준비된 상태로 방송에 임한다는 그 마음가짐과 준비성이 저는 제가 너무나도 닮고 싶었어요. 물론 저도 가끔씩은 안 씻고 그래도 꼬질꼬질한 상태로 방송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닮고 싶다. 그래서 당시에 대도서관님을 라이벌로 설정을 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크리에이터로서. 이 유튜브와 그리고 개인 방송을 하다 보면은 많은 또 이제 시청자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좀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잘 안 보고 해가지고 사실 BJ 혹은 프로 게이머로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 게이머로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프로 게이머라고 한다면은 사실 장점만 놓고 보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정말 원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엄청난 양의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게 또 단점이긴 합니다.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프로게이머 때 하루 일과 프로게이머의 하루 일과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보통은 자고 일어나서 게임하다가 밥 먹고 게임하다가 밥 먹고 게임하다가 자고 또 일어나서 게임하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아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를 들어 낮에 12시에 기상을 한다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기상하자마자 밥을 먹고 바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해서 낮에 한 1시부터 게임을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 6시까지 게임을 해요. 그럼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6시에. 그럼 6시가 돼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고 7시가 돼요. 그럼 7시에 또 게임을 하겠죠. 그러면 밤 10시, 11시가 넘어갑니다. 그럼 밤 10시, 11시에 또 이제 배가 출출해지니까 밥을 먹겠죠. 그리고 또 1시간 정도 있으면은 한 12시쯤 돼요. 그럼 12시부터 또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새벽 4시, 5시, 가끔씩은 6시까지도 게임을 하고 다시 잠에 듭니다. 다음날 12시에 일어나면 같은 일과가 반복이 돼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와, 하루 종일 게임하니까 정말 좋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반년, 1년, 2년, 5년 이렇게 연 단위까지 흘러가게 되면은 사람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 재밌었던 게임이 꼴도 보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게임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 프로게이머가 가장 게임을 하기 싫어하게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프로게이머의 뭐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약간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게이머의 이 연봉 같은 거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프로게이머는 과연 돈을 얼마나 벌까? 사실 초창기 프로게이머는요, 돈을 거의 벌지 못했습니다. 저보다도 선배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은 굉장히 잘 번 프로게이머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현역 선수가 됐을 때는 당시에 정말 잘 나가는 소위 말하는 S급 선수들 같은 경우는 또 연봉이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까지 정말 엄청나게, 예전에 1,000만 원 받을 때보다는 엄청나게 뛰었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10년 정도 더 흘렀죠.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게이머들이 수억대의 연봉에서 많게는 지금은 수십억대의 연봉까지, 그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국내에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다름 아닌 e스포츠 선수다, 프로게이머다 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요즘에는 굉장한 연봉을 받으면서 또 선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될 거라고 감히 또 예측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컴퓨터와 그리고 게임과 밀접한 관계로 또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채팅 보니까 건강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건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프로게이머들 같은 경우는 팀에서 뭐 개인 뭐 퍼스널 트레이닝 같은 걸 붙여준다던가, 아니면은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주기적인 이 뭐 물리치료 혹은 진단, 그리고 뭐 이런 물리적인 손과 손목 같은 부분 말고도 안구 건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는 그 패턴 자체가 굉장히 또 일반인들과는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좀 오래 앉아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병들, 그런 것들도 케어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게이머가 되고 나면 요즘에는 또 건강 관리를 아닐 때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뭐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죠. 건강 얘기가 나와서 잠깐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6년째 이제 이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작년까지는 15년 동안은 사실 건강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트러블이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이 왼손 두 번째 손가락, 검지죠. 이 손가락이 지금은 약간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 거죠.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뭐 손 건강이 약간 안 좋아지긴 했는데, 뭐 프로게이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분들도 본인 건강을 본인이 좀 신경을 잘 써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프로게이머가 아니라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 방송 BJ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입 얘기가 많아요. 이 BJ와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봐도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질 않아요. 특히 잘 나가는 이 A급, 뭐 S급 그런 크리에이터들 보면은 본인이 정말 뭐 정확하게 얼마를 번다라고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개인 방송을 하면서 후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번 달에 엄청 많이 받아서, 와, 나 이번 달에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달에도 1,000만 원을 벌 거라는 그 보장이 없고, 심지어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 벌었다고 해서 올해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본인의 수익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 2017년에 얼마 벌었어. 2018년에 얼마 벌었어. 19년에 얼마 벌었어. 물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유튜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조회수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회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이 된다. 그건 맞는 말인데 이 조회수가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로 조회수 1당 적게 나오는 경우는 뭐 한 0.5원에서 0.7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조회수 1당 정말 많이 나오는 채널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채널은 12원이 나왔어요. 조회수 1당. 그러면은 뭐 10만의 조회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잘 안 나온 채널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거고, 정말 잘 나온 채널 같은 경우는 같은 10만의 조회수지만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의 수익을, 특히 유튜버들의 수익을 예상할 때 많은 분들이 조회수로 예상을 하시는데 사실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채널마다 그게 편차가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10배, 20배씩 커요. 그래서 흑운장 넌 얼마 버냐? 라고 한다면은 저는 요즘에는 조회수가 한 200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만 조회수. 그래서 200만 조회수면은 여러분들께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그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개인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시청자분들이 많은 후원을 해주십니다. 후원 같은 경우는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딱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수익이 적을 때는 뭐 하루에 뭐 만 원, 2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벌 때도 있는 거고, 어느 날 정말 대박이 나서 또 많은 후원을 받았을 때는 하루 만에 100만 원을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수입의 편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크리에이터가. 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100만 조회수 월, 한 달에 100만 조회수를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100만 조회수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업으로 이제 뛰어들어도 문제가 없는 정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목표를 일단 가지고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한 3년 정도 지난 작년이죠. 작년에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당시에 이제 저랑 3년 동안 연애를 했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작년에 결혼을 하고 또 지금은 경기도 부천에 신혼집을 얻어가지고 또 알콩달콩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제 여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취미로 방송을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최고 구독자가 2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블루오션을 한번 개척해봐야겠다고 말을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야, 회사 다니는 거 그만두고 내 유튜브 편집자를 해줘. 근데 사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겠죠. 뭐야? 나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우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회사를 때려치우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제 유튜브를 같이 하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배우죠. 출연하는 사람이 됐고, 지금의 제 소중한 아내는 그때부터 유튜브 편집자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죠. 이 유튜버라는 직업도 생소한데 나는 유튜버고 내 여자친구 그리고 내 아내는 편집자다라고 하니까 사실 주변에서 굉장히 다 부러워했었어요. 야, 너는 편집자 월급 안 줘도 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뭐 사실은 월급은 다 줬고요. 그래도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3년, 4년째 이렇게 또 뒷바라지도 해주고, 예, 그래가지고 뭐 잠깐 뭐 영상 편지 하나 짧게 쓰자면은 갑자기 개인 방송국 느낌이 나는데, 예, 어쨌든 뭐 고맙고 언제나 예, 열심히 하는 또 흑군장이 될게. 고마워. 자, 영상 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저는 댓글창을 보면서 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댓글창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좀 댓글창을 많이 보도록 할 건데, 아까 전에 그 라이벌이라는 얘기를 맨 처음에 했는데 사실 저의 일대기를 얘기하면서 라이벌에 대한 언급은 딱 2번이었습니다. 프로게이머가 됐을 때 1번, 그리고 크리에이터로 시작할 때 1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총 2번 지금까지 제 인생의 라이벌을 설정을 했는데, 왜 제가 맨 처음과 지금까지 주제가 라이벌이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목표를 설정해야 그거에 대해서 뭐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실행을 할 수 있다, 실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목표야. 나는 100만 구독자 유튜버가 되는 게 목표야. 나는 선생님이 되는 게 목표야. 근데 사실 그거는 꼬린 지점이지, 그 꼬린 지점으로 달려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설정해야 되는 그 세세한 목표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도착하는 곳이 프로게이머고 유튜버고 선생님이고 여러 그런 도착 지점인 거지, 도착 지점까지 가려면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정말 끝없는 노력도 할 거고 또 이런 방법도 써볼 거고 저런 방법도 써볼 건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로 여러분들께 라이벌을 설정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거창한 말이에요. 소년 만화에서 볼 것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라이벌이란 말을 실제로 입 밖으로 뱉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라이벌을 설정을 함으로써 정말 24시간 내내 혹은 내가 열심히 집중해야 될 때만큼이라도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왜? 내 라이벌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경쟁해야 되는 상대가 있으니까. 내가 본받고 싶은 상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프로게이머가 됐을 때, 그리고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할 때 라이벌을 설정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저도 들지만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도 라이벌 설정을 한번 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그런 좀 물어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아니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게 있다면은 좀 채팅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흑운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까요? 자, 흑운장님 미백 크림 바르시냐고 물어보시는데, 미백 크림 가끔씩 바릅니다. 가끔씩 바르는데 제가 피부과도 다니고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쌩얼입니다. 우리 흑은장님께 많은 분들 또 다양한 질문들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쭉 해오신 얘기를 이제 정리하시는 의미도 되겠는데, 프로게이머라든가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들이 쭉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좀 요약해서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프로게이머와 그리고 개인 방송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라면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당장 괄목할 만한 그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흔히 그 요즘에는 티어라는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나누어서 뭐 누구는 다이아몬드 티어, 그리고 누구는 뭐 골드 티어, 누구는 브론즈 티어 이런 식으로 티어를 많이 나누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최상위 계층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내가 0.5% 이하에 들어야 돼요. 지금 그래야지만 프로게이머로서 꿈꿀 수 있는 정도다. 1% 이상까지 밀려나게 되면은 사실상 프로게이머는 힘들어요. 이거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노력이라는 걸로 더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0.5% 이내는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그리고 1인 미디어, 개인 방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막 흔히들 컴퓨터도 새로 사야 되고 카메라도 사야 되고 마이크도 사야 되고 그런 준비 작업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 친한 동생 중에 영알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막 수십만 이상의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요. 네, 그걸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같이 콜라보 컨텐츠를 촬영을 하는데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구독자가 이제 100만인데 아니 왜 이걸로 촬영해? 지금 충분히 카메라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 하는데 자기는 자신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그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카메라 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를 볼 때 많은 준비, 거창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지금 주머니에서 핸드폰 하나를 꺼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저라면 게임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이라면은 본인의 그런 재능 그리고 뭐 탤런트라고 하죠. 예, 있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촬영을 하거나 혹은 생방송에 자신 있는 분들은 생방송을 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도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하고 계신 뭐 게임이라든가 유튜버 활동 말고 뭐 전혀 다른 분야도 상관없으니까 꿈꾸는 다른 일, 다른 세계의 일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꿈꾸는 일. 다른 것에 어떤 도전하고 싶다라는 열망이라든가. 네, 사실 지금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프로게이머 때 17살 때부터 지금이 33살인데 약 16년 동안 달려오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적인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뭐 방송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영상을 더 재미있게 찍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뭐 스프리드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해야겠다라던가 아니면은 개인 사업을 한번 해볼까 라던가 그런 쪽으로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정신이 많이 분산되면 조금 지금 하는 일에도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딱 하나 생각했던 건 있습니다. PC방을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게임과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다 보니까 PC방을 한번 해볼까 하고 고민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고민 정도까지만 해본 적이 있고 그 이상은 아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PC방 하려면 음식 메뉴도 잘 선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요즘에는 PC방이 배달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이제
꿈을 향해서 초지일관 달려오신 많은 모습들이 참 우리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는 충북의 청년들 내 미래 어떡하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끝으로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갑자기 좀 긴장이 되는데요. 사실 요즘에 또 코로나19도 있고 또 여러 일들 때문에 많은 분들 그리고 또 특히 청년분들이 내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제 말은 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선 저도 정말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실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제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포기하고 외면하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내 꿈이라는 거는 내가 포기하는 순간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년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이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거를 물론 돌아서 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천천히 갈 수는 있겠죠. 가끔씩은 뒷걸음질 치더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묻어둔 그 꿈을 언제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또 앞으로 뛰어갈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성훈 씨는 흑운장이자 꿈운장이기도 하시군요. 네. 오늘 감동적인 토크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성훈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만의 라이벌을 설정하고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께도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다양한 컨텐츠 통해서 우리 흑운장 이성훈 씨를 온라인 통해 만나뵈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